중앙아메리카 정글 깊숙한 곳에서 중국이 조용히 125마일, 즉 약 200km에 달하는 거대한 수로를 파고 있습니다. 이 수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로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죠. 이건 단순히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숲과 농지,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를 가로지르는 대담한 지정학적 움직임이죠. 그런데 중국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고향에서 이렇게나 먼 지역에서 그들이 가진 진짜 야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세계 무역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위기에 처한 세계 무역 2024년 몇 달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는 심각한 정체를 겪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부족한 강수량으로 인해 운하의 수위가 역사상 가장 낮은 지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파나마는 통행 허가 선박수를 줄여야만 했고, 이는 운송 지연, 운송비 증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로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의 장기적인 존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 혼란은 세계 해운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5%가 파나마 운하를 통해 이루어지며 미국을 오가는 컨테이너 화물의 40%가 이곳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선박들이 발이 묶이고 비용이 치솟자 몇몇 국가들은 바다를 넘어선 대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육상 경로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멕시코의 거대 물류 회랑 해상 경로가 막히면 국가들은 육상 기반의 대안으로 눈을 돌립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의 거리가 불과 188마일, 약 302km에 불과한 멕시코 남부에서는 대양간 회랑이 새로운 주요 무역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살리나 크루스에서 코아트 사콜 코스까지 이어지는 이 프로젝트는 심해함, 화물철도, 고속도로, 공항, 송유관, 그리고 광섬유 네트워크를 포함합니다. 컨테이너들은 이제 운하의 관문에서 기다리는 대신 단 몇 시간 만에 철도로 멕시코를 횡단하게 될 겁니다. 이 육상 경로는 특히 2024년에 파나마 운하를 덮쳤던 것과 같은 물 부족 사태 시기에 더 빠르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로가 연간 최대 14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랑의 일부는 이미 사용 중이며 전체 완공은 2026년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의 도전이 커지면서 이 프로젝트는 세계 무역이 어떻게 더 회복력 있는 육상 운송 해결책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누가 이 새로운 경로를 통제하고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와 같은 육상 기반 무역 회랑이 점점 커지는 기후 및 해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할까요? 댓글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대담한 아이디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른 나라를 통과하는 완전히 새로운 운하죠.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3. 니카라과 운하 또 다른 잠재적 대안은 바로 니카라과 운하입니다. 추정 가치만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죠. 파나마 운하처럼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지역의 해운 정체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하 계획에 따르면 이 수로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인 니카라과 호수를 가로지르며 약 167마일, 즉 268km에 걸쳐 뻗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들은 이 계획을 역사상 가장 야심찬 토목공학 프로젝트 중 하나로 묘사했으며 규모 면에서 파나마 운하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파나마의 기존 관문을 통과할 수 없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유조선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19세기에 이미 이러한 운하 건설을 고려했었죠. 1870년대 지도는 니카라과를 가로지르는 제한된 운송 경로를 보여주며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권리를 확보하고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로부터 파나마 운하의 권리를 인수한 후 의회는 결국 그곳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오늘날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는 니카라과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제안에 따르면 이 운하는 파나마 운하보다 길이가 약 3배 더 길고 깊이는 2배 더 깊을 것이라고 합니다. 계획된 기반 시설에는 2개의 주요 항구, 수력 발전 시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물류 네트워크가 포함됩니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총 비용은 최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국은 어떻게 등장하는 걸까요? 니카라과 운하는 2013년 중국의 기업가이자 통신업계 임원인 왕징이 니카라과 정부와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그의 회사 시계 니카라과 운하개발투자는 운하를 개발할 수 있는 50년간의 독점 사업권을 부여받았죠. 지지자들은 니카라과에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강조합니다. 정부 성명에 따르면 이 운하는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소득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가 빈곤을 완화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니카라과는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파이낸스 순위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빈곤 순위에서 58위를 차지했으며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은 813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6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1인당 GDP가 85,500달러, 즉 약 1억 1115만 원으로 182위였고 파나마는 약 47,197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36만 원으로 142위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 중에서 니카라과는 IT 다음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경제적 전환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이라는 약속 이면에는 반대, 이주,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의 폭풍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대가가 너무 큰 것은 아닐까요? 더 알아보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간의 짧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까요? 4. 정글 속의 논란 제한된 운하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지만 상당한 대중적 논쟁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니카라과 국민들은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데 특히 자신들의 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운하 개발의 일환으로 토지와 수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추산에 따르면 최대 12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수천 명의 니카라과 농부들이 제한된 토지 수용에 반대하며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2019년에는 3명의 농민 지도자가 당국이 쿠데타 시도라고 묘사한 사건을 도운 혐의로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측통들은 운하에 대한 불만이 2018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시위로 이어진 초기 대중 불만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하가 니카라과의 가장 중요한 담수원을 위협하고 보호구역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제규어를 포함한 22종의 멸종 위기종이 이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존 생물학자들은 서식지 파편화가 개체군을 고립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해당 지역은 또한 원주민 공동체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세계 원주민 연구센터에 따르면 원주민 인구와 국가 개발 노력 사이에는 오랜 긴장이 존재해왔습니다.
과거 분쟁에서 심각한 손실이 있었다는 역사적 추정이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013년 운하 승인은 추가적인 우려를 낳았는데 제한된 경로의 약 52%가 모스키토, 나마, 크리올 민족의 영토를 포함한 원주민 영토를 가로지르기 때문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공동체를 이주시키고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인 니카라과 호수와 같은 핵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호수는 특히 지역 및 원주민 인구에게 필수적인 식수 및 식량 공급원입니다. 호수의 수심이 대형 선박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준설 작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서식지를 파괴하고 외래종을 유입시키며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추가적인 우려는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타당성 조사가 수행되었지만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완료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1970년대 파나마를 통과하는 해수면 운하에 대한 유사한 연구에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보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비교를 위해 규모가 더 작은 중국의 산샤댐은 비슷한 단기간에 연구 끝에 완공되었고 이후 산사태, 오염, 지진 위험과 같은 환경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포괄적인 연구가 이러한 결과를 완화했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과학자들은 특히 중요한 담수원인 니카라과 호수가 관련된 점을 고려할 때 운하의 더 넓은 지역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운하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나마 운하는 현재 연간 최대 14,000척의 선박을 처리하며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핵심 지름길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 여전히 주요 사용자이지만 중국은 이 지역 주변의 인프라 투자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분석가들은 파나마 운하 인근, 특히 전략적 항구와 개발 구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니카라과가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이미 파나마의 바로 문 앞, 훨씬 더 전략적인 곳에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파나마에서의 중국의 체스게임 파나마는 2017년에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베이징은 파나마 운하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러나 파나마는 최근 미국의 외교적 압력 하에 이 파트너십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의 우려 대부분은 항만 운영에 대한 중국의 참여에 집중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1대1로 이니셔티브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파나마 운하 주변에는 5개의 컨테이너 항구가 있으며 모두 외국 기업에 의해 운영됩니다. 3개의 주요 항구인 콜론, 로드맨, 만사니오는 싱가포르, 대만, 미국 기업이 운영합니다. 하지만 운하의 양쪽 끝에 위치한 가장 큰 두 항구인 크리스토발과 발보아는 1997년부터 홍콩에 본사를 둔 CK어치슨 홀딩스의 자회사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회사는 비상장 기업이고 본사가 중국 본토 외부에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2020년에 제정된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국제 분쟁 시 정부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분쟁 발생 시 특정 전략적 항구가 미 해군 및 상업 선박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관심이 발보아와 크리스토발에 집중되는 동안 중국 기업들은 운하 주변의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 중요한 교량 프로젝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는 훨씬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무엇을 건설하고 있을까요? 6. 지역 전역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대담한 행보. 현재 파나마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리는 대서양 대교, 센테니얼 대교, 아메리카 대교 3개입니다. 마지막 다리 바로 북쪽에 한 중국 회사가 파나마시티와 파나마 서부를 연결하는 4번째 다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2024년 3월과 2025년 1월 사이에 눈에 띄게 진전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계약의 가치를 약 14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8,460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중국 기업의 참여는 미국 관리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 다리가 중국의 운하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파나마의 주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파나마 공공사업부에 따르면 이 다리는 매일 7만 대 이상의 차량을 지원하고 약 170만 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사는 약 17에서 18%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다리는 원래 동아시아와 유럽을 인프라로 연결하기 위해 시작된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일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로 확장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세계 국내 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147개국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했거나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1대1로는 중국 국유 기업을 지원하고 중국의 세계 경제적 입지를 강화합니다. 파나마에서 중국 기업들은 아마도르 크루즈 터미널과 같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파나마시티 지하철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마르가리타 섬의 항구 제한, 다비드로 가는 고속철도, 새로운 대사관 건립 등 일부 계획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경제학자 에디 타피에로는 파나마에서 1대1로 관련 프로젝트의 약 절반이 중단되거나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참여가 적은 곳에 중국 기업이 종종 뛰어든다고 말합니다. 2023년에 중국은 파나마에 약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8,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는 파나마가 2017년 1대1로에 참여한 이후 투자된 총액의 약 4배에 달합니다. 한편 미국의 투자는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더 높습니다. 2023년 10월과 2024년 9월 사이의 운하 화물 교통량의 약 21%가 중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파나마의 가장 큰 투자자이자 운하 사용국으로 화물량은 중국의 3배 이상입니다. 중국은 니카라과의 운하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2014년의 초기 계획과 기공식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권은 2024년 5월에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향력 면에서 미국 및 유럽연합과 경쟁하고 있죠. 예측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이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정에너지 기술의 필수적인 리튬과 구리와 같은 이 지역의 핵심 자원을 고려할 때 중국은 이미 남아메리카의 최고 무역 파트너입니다. 중국은 또한 양자 이니셔티브와 포럼을 통해 이 지역과의 정치적 관계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페루의 창카이 항구로 중국 국영기업인 코스코 시핑포트가 개발했습니다. 1단계는 2024년 말까지 완료되었고 항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1월에 공식적으로 개장했습니다. 이 항구는 연간 최대 1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확장의 잠재력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항구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간의 무역 경로를 재편하여 대서양 항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중국이 새로운 국립도서관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제한적인 공개 정보만 언급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수도에서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중국 회사가 해안의 한 섬에 심해안과 산업단지를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은 미국의 반대로 중단되었지만 최근 동향은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미국 분석가들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역사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온 지역에서 중국에 더 큰 전략적 접근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전역에서 자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운하와 항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중국의 영향력은 더 깊은 곳, 바로 하늘 그 자체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7. 니카라과의 바람 군사 문제를 넘어 관리들은 향후 10년 동안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커져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니카라과의 엘바르 풍력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 2월 25일, 니카라과 에너지광업부는 중국 교통건설과 에스텔리 지역에 55메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신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지역은 강한 바람으로 유명한 고지대입니다. 이 장소는 재생에너지의 이상적인 바람 잠재력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18년 전 집권한 이후 니카라과 정부는 청정에너지 개발을 강조하여 이 지역 최고의 투자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인구의 54%만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오늘날 보급률은 99.5%에 달하며 이제 이 지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연 세계 무역의 미래를 확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탐험했으면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